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2일 9시를 향해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한번 책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학 예찬입니다. 알랭 바디우의 수학 예찬, 철학과 수학 혹은 어떤 오랜 커플의 역사라는 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수학은 아주 일찍부터 그리고 플라톤에게 전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인 철학이 태어날 수 있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네, 수학은 철학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째서 그런가? 저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생각 자체가 모든 학문적인 거나 이런 거 지적인 거의 베이스는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던 거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수학이 철학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지 왜인지 살펴보자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어째서 순전히 수학이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홀로 감당해낸 인식과정의 예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수 있어요. 홀로 감당해낸 인식과정의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증명했기 때문에 당신이 증명해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상하죠? 당신이 증명했기 때문에 당신이 증명해낸 거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진리가 사제나 왕이나 신에 의해 담보될 경우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 사제나 왕이나 신에 의해서 진리가 담보된 거랑 그 다음에 당신이 증명해서 담보된 거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홀로 감당해냈다라는 거는 어떤 권위나 어떤 그 신적인 무언가, 종교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을 했다. 어떤 답을 내린 게 아니다. 너가 어떤 탐구자의 자세로 인해서 스스로 나타낸 거다. 이런 거죠. 자연을 보고 관찰하면서 아니면 계산하면서 이러면서 파악해낸 게 수학이다. 수학은 수학은 그렇다. 수학은 홀로 감당해낸 인식 과정이다. 그러니까 증명을 하면서 했던 거고 이제까지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사제나 왕이나 신에 의해서 증명이 담보됐다. 너 이거 누가 그런 거야? 했을 때 신이 그랬는데요? 왕이 그랬는데요? 사제가 그랬는데요? 이러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신이든 왕이든 누가 와서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게 수학이니까. 예, 그래서 수학적 증명은 사제, 왕, 신에 의해 담보되는 증명이 아니라 수학자 자체가 계산을 통해서 증명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자 홀로 감당해냈다. 이 증명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럴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겠습니다. 사제나 왕이나 또는 신이 옳은 것은 그들이 사제거나 왕이거나 또는 신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 못하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왕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제가 그렇게 한다면은 사제니까, 사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를 이끄는 사제가, 우리가 덤빌 수 없는 사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옳다 이겁니다. 그가 내린 결정이. 그래서 사제 왕 신에 의해 담보되는 증명은 보증의 대상이 사제 왕 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학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는 그냥 뭐가 올바른지 그른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게 맞다가 돼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더구나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반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반박하면 안 되죠. 사제 왕 신에게 반박하는 순간 쟤는 처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마녀야 할 수 있고, 얘는 지옥에 갈 거야. 너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박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 수학자에게 사정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학자들은 다른 사정에 놓여져 있다 이거죠. 그는 동료나 경쟁자에게 제시할 인식과정을 구성해야만 한다. 인식과정을 구성해야 된다. 결국 증명을 좀 만들어야 한다.
증명을 제시할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일 수학자가 증명에 오류가 있다면, 그 수학자의 증명에 오류가 있다면 그들이 그에게 그걸 이야기할 거다. 그걸 왜 증명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명에 오류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오류를 이야기할 거다. 수학자가 만든 증명에 오류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오류를 지적할 거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왕 신에 의한 증명과 다르게 오류를 저질러면 뭐 사제왕 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증명 뭐 답을 내렸는데 그게 오류가 있어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오류가 있으면 짚어낼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자정을 할 수 있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수학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수학자가 수학자로 불린다는 점에서 유래한 권위라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학에 정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조건 아래 참이라고 간주되고 증명된 사항들이 유통되는 그러한 우주를 구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수학이라는 건 권위로부터 뭔가 답을 얻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수학에 정통한 공동체가 인정하고 수용한 조건, 그 조건 아래서 증명된 것들만 통용시켰다. 우리 그 세계에서 받아줬다. 이들 입장, 이들의 영역에서 그것만 썼다 이거예요. 공동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다음에 참이라고 간주되는 증명 사항들이 유통되는 이니까 그 단체에서 참이라고 인정하고 하는 것들을 유통시켰다. 권위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틀린 증명이 있으면은 맨날 까이고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어떤 진리나 참에 접근할 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뭔가 건전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여진 문장이죠. 수학에 대한 칭찬을 또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뭐 수학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철학이 안 좋은데 지금 철학을 제치고 수학을 챙기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수학자는 오히려 모든 신화나 종교의 전제에서 완전히 풀려난, 그리고 더 이상의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증명의 형식을 취하는 보편성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지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삐딱선을 좀 타기 시작하는데 일단 얘기를 더 할게요. 보게 되면 간단하게 해보면 수학자는 신화나 종교에 의한 증명에서 벗어나는, 즉 증명의 근거가 전래되는 이야기에 담긴 게 아닌 증명의 형식을 취하는 접근을 도입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좀 이거를 좀 날카롭게 보지 않는다면,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렇지, 수학은 뭐 신화나 종교를 통해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맞는 얘기 하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화나 종교에서 증명되는 것도 또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수학을 치켜 세우기 위해서 철학을 좀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바디오의 입장을 충분히 볼게요. 그래서 수학자의 그 증명 접근은 왕이나 신이나 어떤 신화나 종교가 개입할 수가 없다. 왜냐?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에 대해서 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수치라는 거, 수라는 걸 통해서 이걸 계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개입해서 답을 와전시킬 수 있는 게 없다. 아무리 왕이 와가지고 저기 소가 100마리 있고 여기 소가 100마리 있는 걸 모두가 보고 있는데 여기는 50마리 있고 저기는 10마리 있다라고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바보 천치가 되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죠.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쪽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은 뭔가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올바른 참에 대한 증명만 요구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랭 바디우가 거기에 꽂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토대를 둔 진리는 신화나 계시에 따른 유형의 정통적 진리입니다. 이제 그 전래되는 이야기에 따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관습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문화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적 진리, 관습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모든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뒤흔듭니다. 수학은 이런 관습적 진리를 뒤흔든다. 왕의 권위라던가 아니면 뭐 종교적인, 그 다음에 관습적인 그런 진리들을 뭐 이제까지 그렸다고 내가 그 답을 따라야 돼? 계산하면 저게 답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증명은 모두에게 설명되며 동일한 원칙으로 반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증에만 의존하는 것이므로 거짓으로 최종 증명된 엄표를 단언한 사람은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 예, 수학은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동일한 원칙이 뭐냐면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박하고 그 다음에 논증하고 이런 것에 의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 이런 걸 한다,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짓을 그래서 거짓된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다, 예, 고개를 떨군다, 아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뭐 이제 권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억지로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못 증명하면 그대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학은 그리스에서 수학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민주주의적 사유의 성격을 보입니다. 수학은 민주주의적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의 민주주의를 말하나 궁금하죠? 예. 이제 뭐 이것도 뒤에 나와요. 나오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철학은 오직 이러한 형식적 버팀목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이죠. 수학이 증명하고, 그래서 권위나 이런 거 싸그리 인정 안 하고, 예, 올바른 합리적인 답만을 인정하는 그런 그 형식, 그런 태도, 관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이야기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구성될 수 있었다. 이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중세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종교적인 면에서 벗어나고 그 종교로 인해서 잘못된 형이상학들 있잖아요. 그런 그 종교적 형이상학을 이제 벗어나고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수학의 도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형식적 버팀목, 수학이죠. 수학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성적 활동의 한정된 영역에, 그러나 모두가 알 수 있는 전적으로 독립적이며 명시적인 규범들을 가진 영역에 관련된 것이었다. 예. 이 수학적인 그 증명이 지성의 활동의 그 영역에, 예, 한정된 영역에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적 영역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탐구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수학적 증명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네, 그런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철학은 이런 수학적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증명에서 벗어나 합리적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증명 방법은 지적 영역의 대상을 탐구하는 영역에 관련된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날 과학이 이런 과학이라던가 뭐 응용학문이라던가 사회학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수학적 증명 방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증명은 증명이어야 했으며 그게 다입니다. 네, 증명이라는 거는 뭐 어떤 권위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증명을 하겠다 하면 증명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게 끝이다. 증명한다는 거는 그냥 증명을 가져오면 되는 끝이다. 뭐 다른 거 지인이라던가 학연이라던가 권위라던가 이런 거 가져와서 할 수가 없다. 증명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학과 민주주의와 철학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은 참입니다 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냐면 전통적인 권위들에 맞서는 정치적 근대성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나오냐면 전통적 권위라는 거는 왕, 신, 사제 이런 거에 맞섰기 때문이에요. 수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평준화되고 아무 가치가 없어지죠. 수학에서는 맞는 답을 가져와. 지금 소가 100마리 있고 저기 또 100마리가 있는데 이걸 더했더니 왕인 너는 70마리라고? 그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계산을 잘못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올바른 것만 추구한다 라는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이제 참주정이었나요? 참주정, 과주정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권위를 부셔버리면서, 네, 그 일반 시민들한테 권위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로 나아가고 있다. 권위를 부셨다. 기존 기득권 권위를 부셨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민주주의랑 뭐 같은 건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왜 민주주의를 여기다 결부시키고 싶었는지, 정치적 얘기를 또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건들이란 책을 보게 되면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철학에서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다 싶긴 한데 아무튼 또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학이라는 게 좀 그 권위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증명, 합리성만 따지는 증명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갔고, 이제 그로 인해서 철학이라던가 다른 학문들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조금 뭐 유익함도 누리고 혜택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뭐 수학적 증명 방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리가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줄줄이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생각을 해볼 게 첫 번째가 바디우의 관점에서 보면요, 수학이라는 건 권위에 의한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합리적 증명만 허용되는 성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학이라는 거. 예. 그래서 수학적 문제들에 대한 계산은 권위에 의해서 오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합리적 증명이라는 거는 수학적 증명에서만 비롯되느냐라는 겁니다. 예. 합리적 증명이라는 게 수학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인가? 이렇게 본다 이거죠, 저는. 지금 알랭 바디우는 수학이 있기 때문에 이 합리적 증명이 허용되는 영역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정말 수학 때문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 증명이 합리적이게 되려면요, 증명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올바르다라고 판단이 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게 재현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재현될 수 있어야 하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현상화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참 거짓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참과 거짓이 어디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인식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몇 가지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거짓이라는 건 현상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한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현상을 마주해야 돼요. 그래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화가 가능하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현상화 가능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직접 현상을 겪지 않아도 추정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요. 현상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론 물리학, 이론적인 학문들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다시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현상에 대한 그 이론화가, 합리적인 이론화가 돼 있고, 그 이론화를 통해서 추정하면서 다음 현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론적인 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또 그게 맞는지를 현상화해보는 실험 작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현상화가 불가능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상화, 이렇게 하면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내가 의도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현상이 아니라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증명이 아니다 이거죠. 그 현상에 대한 증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수학적 증명이 이제 올바르잖아요. 수학은 뭐 1 더하기 1 했을 때 2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 이해하고 있잖아요. 뭐 1 더하기 1은 3이네 1이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일단 규정상, 수학적인 규칙상에서 그것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보는 게 올바르다고 파악하는 이유는 현상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사과 1개를 소유한 이에게 1개를 더 주면은 몇 개인가. 물론 여기서 또 이제 문제를 비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트면은 뭐 소유한 사람이 1개를 먹었고 1개를 더 얻었기 때문에 1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냥 소유만 했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봤을 때 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개가 더 주어졌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거는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사항들, 이렇게 기초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서로 공리로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형상화를 좀 안 하죠. 그런 게 어느 정도 생략은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증명이라는 거는 현상화 가능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현상화 가능하니까 수학적 증명이 올바르네 라고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증명이 올바른 이유는 권위나 이런 거에 의한 건 아니라 그냥 현상화가 됐고 그게 맞았기 때문이에요. 수학적 문제에 있어서 그 답을 내놨을 때.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보면 세 번째 부분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현상화 여부로 판단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증명이고 참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현상화 여부로 판단하는 게 과연 수학만의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연현상에 대한 진리와 관련해서도 수학처럼 현상화 여부에 따라서 진리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예시가, 물에 일정 시간 동안 열을 가하면 끓는다는 것은 현상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에요. 물에 일정 시간 열을 가하면 끓는다는 거. 그것도 뭐 온도가 있고 뭐가 있고 하겠지만, 일단 끓을 수 있는 열이 가해진다면은 끓는다는 거는 참입니다. 그건 참인 거고, 왜냐?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홍학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홍학이 서식하는 곳에 다른 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어떤 주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참이려면은 현상으로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살기 어렵네 하면서, 그래, 홍학이 사는 곳에서는 어떤 생물도 살기가 좀 어려워, 이렇게 해서 그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뭐 화학이라던가, 이거 화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상화가 되는 것들은 다 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만이 그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그 증명을 현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과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동물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현상의 그 가능성, 형상화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수학만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증명법은, 이런 그 진리를 가르는 이 증명법은 수학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지만 여기서 수학적 문제들에는 사제, 왕의 권위 등의 이야기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왕이 소 100마리를 보고 50마리 20마리야 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틀렸다고 돼요. 근데 수학적 문제에 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수학적 문제에 수적 체계를 지닌다는 것의 기원을 따져보면은 신적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신적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종교나 이런 종교적 해석이나 왕의 해석이나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 가치 판단의 문제로 나아가면은 왕이라던가 뭐 신이라던가 종교적인 색채가 덧칠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바디우가 문제시하는 비수학적 문제들, 즉 물이 열에 의해 끓는 것도 우리는 분명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물이 어떤 활활 타오르는 불 옆에 있으면 끓는다는 거는 어떤 사람도 알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을 신의 작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신이라던가 정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작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비수학적인 문제, 물이 열에 의해 끓는 현상에 대한 거는 지금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미,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니까 뭔가 비과학적인 냄새가 나게 돼요.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물이 열에 의해 끓는다 이것과 1 더하기 1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다는 점을 또 신적인 해석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학적 문제나 비수학적 문제나 역시 신이라는 것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여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왕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소 100마리를 보면 100마리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소 50마리 보면 50마리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개입 못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물이 열에 의해 끓는 것도요, 물이 있고 열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끓였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왕이 나타나가지고 저건 물이 아니야, 저거는 독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왕 왜 저래? 저 좀 정상이야? 좀 비정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똑같아집니다. 수학적으로 뭐, 근데 대신 여기에다가 이 자연 현상에다가 이제 뭐 그 종교적인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덧붙이기가 더 쉽죠. 수학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덧붙이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게 좀 더 쉬운 거예요. 예. 종교적인 색채를 좀 더 입히기가 쉽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또 볼게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아래가 바디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보면은 비수학적 문제들에는 신사제 왕 등이 관여하여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학적 문제들에는 증명만 관여하면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오히려 증명의 참 거짓 여부를 통해서만 진리를 파악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왜곡된다, 예, 왕과 신하 사제, 신사제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비판점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대략적인 정보들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정보들이었고, 이에 대한 비판점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수학적 문제들도 증명을 거친다. 아까 얘기를 했죠. 현상화 재현 여부에 따라 타당성을 따지기 때문에 수학만 증명을 거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다시 예시를 들어보면 홍학서식지에 다른 생물이 살기 힘들다. 실제 그런지 확인하면 진리가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만 증명을 거치는 게 아니다 라고 했고요. 네, 바디우가 제시한 경우를 보게 되면 신사제 왕에 의해 증명이 담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거예요. 신과 사제와 왕이 증명 외로 답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답은 뭐 이건데, 왕에 의해서 답이 바뀌는 거나 신에 의해서 답이 바뀌거나 종교 사제에 의해서 답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답이 바뀌는 경우는 신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 예, 그냥 신이라는 걸 믿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싶어 한다면은, 네, 당연히 이 사실을 신적인 의미로 색채를 더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왕, 사제 등의 권력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왕이 엄청 무시무시한 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푸틴이라고 하면 좀 그러려나? 아무튼 엄청 무시무시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딱 서로 보더니 농부들한테 서로 다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은 내가 50%, 내가 이 마을에 50마리 뭐 50마리 가져갈 거고, 뭐 이 마을에 20마리 가져갈 거야 했는데 100마리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한 마을에 두고, 여기는 50마리밖에 없네, 다 가져, 저 전체를 보고서 100마리 전체를 보고서 50마리네 하고, 또 다른 마을에서 가져온 100마리를 보고서 저건 20마리네, 전체를 보고 20마리네 하면은 이 왕이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네가 무슨 네가 왜 내 말에 딴지를 걸어, 그러면서 지금 여기 100마리고 여기도 100마리라는 사실을 말한다 해봤자 말하는 순간 너가 뭔데 끼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답을 알아도 왜곡시킬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들에는 바디우가 제시한 경우처럼 답을 왜곡시킵니다.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증명들이 더 있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사실의 유무보다 어떤 개념에 맞추어 해석하거나, 이거 신의 경우죠, 신의 개념에 맞춰서 해석하거나 권력자의 결정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수학적 문제나 비수학적 문제나 사실에 대한 걸 다룬다면 증명법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 경우들은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이익을 누리고 싶고 내가 기분이 좋고 싶고 하는 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답 내리고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수학적 문제라고 해서 증명법이 동일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 이 마을들 간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싶은데, 예? 내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약간 독재 스타일, 예, 참주 스타일이다. 그래서 다 압수하고 싶으니까 그냥 100마리 그냥 50마리나 치고, 여기 100마리 또 20마리나 치고, 그러면 그게 답인 거잖아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적 문제도 왜곡시킬 수는 있어요. 예, 왜곡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눈에 뻔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가 쉽죠. 근데 자연 문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불만을 가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얘가 좀 또라이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내 걸 뺏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학이 사는 곳에 뭐 그게 한다 해서 그게 뭐 신에 의해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해도 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해석에 따라 보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취향적으로 좀 갈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을 파악하려고 한다면은 모두 똑같은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만 이 수학적 증명법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는 수학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왜곡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겠지만, 다분히 다른 학문도 많이 있겠지만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명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볼게요. 하지만 수학이 확실히 정확하고 깔끔하게 증명되고 이견이 없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는 수학적 탐구법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수학의 탐구 대상이 직관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규칙 하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0마리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100마리고 누가 봐도 100마리인데 그거를 그 철면피를 깔지 않는 이상은 속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학의 대상, 수학이 계산하고 관여하는 대상이 너무 직관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왜곡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독특해서, 대상이 특별해서 그런 거지 수학의 탐구법이 유별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철학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피할 수 없게끔, 마주할 수밖에 없게끔, 정답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끔 하면은 가장 좋은데 자꾸 이상한 걸 가져와서 덧붙이고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오염되기가 쉬운 거죠. 대신 수학의 탐구 대상은 오염되기가 적다 이거예요. 그 오염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합리적인 증명이라는 그거를 유지하기가 더 좋은 조건에 있었던 거죠. 다른 학문들은 그런 조건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증명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한 똥 묻은 것들이 들어오고 뭐 오줌 묻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니까 번잡해진 거지. 그 다 각각의 학문들도 보게 되면은 다 합리적인 증명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철학적 탐구의 대상은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그 대상의 규정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예, 그쵸. 대상이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게 덧붙이고 이상한 게 덧붙여지고 한다 이거예요. 수학은 덧붙여지기가 어렵다 이거고. 네. 따라서 수학이 독특한 지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바디우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바디우는 이제 수학은 합리적 증명이 허용되는 성역이다, 이 성역이 유지됐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의 합리적 증명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수학은 그 탐구의 대상, 문제의 대상이 이런 합리적 증명이 쉽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환경적인 특혜를 보고 있었고, 이제 자연과학이나 뭐 다른 학문들은 이제 조금씩 오염이 됐는데, 문제는 철학은 그 오염도가, 대상에 대한 오염도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네, 철학은 너무 심각하죠. 철학은 뭐 이상한 그 자기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바디우가 제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것 같진 않아요. 긍정할 것 같은데, 수학을 왜 얘기를 이렇게 하냐, 그냥 인터뷰하면서 재미있으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수학이라는 이 학문의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이 특징이, 그 칸트도 그렇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정립이 잘 돼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이 다른 어떤 학문보다 정립이 잘 돼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딱딱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특징에 기반해서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정확하게 짚어본다면은 철학이 좀 불쌍한 거고 수학은 그 대상이 너무 깔끔한 대상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좀 내용이 길긴 했어요. 길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문장도 길고 할 얘기도 많다 보니까 좀 길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 수학 예찬 이 책이 뭐 까기는 하지만,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알랭 바디우가 이거를 모르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